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여의도에서 또 불꽃 축제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또 난리더라고요. 와우,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유족의 제보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혜영 씨를 살해하고 심지어 빈소에서 상주 노릇까지 했던 남편 서모. 오늘 1심에서 징역 25년형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을 때 유족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셨더랬죠. 자, 25년형, 오늘 이 형량을 받아들고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서울 1호선입니다. 캐리어를 꼭 저기다 둬야 되겠습니까?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아몰랑이네요 하시니 이 해숙님. 자, 오늘 오전 분당 수인선이에요. 사람도 한가득이었는데 임산부 배려석에 짐 올려놓고 자는 척 쇼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이기적인 인간아 하신 김유정님. 조금만 더 가면 카트 보관소 있는데 그거 귀찮아서 주차장에다 던져놓고 간 인간들아 정신 차려 하신 박혜숙님. 자, 경기도 가평 강변입니다. 보트 위에 저 쌓인 쓰레기를 박박 긁어다가 어디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강에다 그냥 갖다 버려요. 저거 누가 치우니? 하신 조한정님. 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해병대 1304기 이진우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자랑스럽다 하신 박혜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시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사고 내놓고 줄행랑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양주의 어느 사거리입니다. 또르르르르르르 홀로 굴러오는 스쿠터, 그 뒤로 후다닥 어떤 뛰어오는 남성 있죠. 자, 차차차차차 올려 세우더니 스쿠터 세우더니 서둘러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남성, 야 어딜 가 임마 하면서 저렇게 저 남성의 뒤를 붙잡고 그대로 쌩 매단 채로 질주합니다. 자, 이 남겨진 건요, 스쿠터에서 떨어진 몇 개의 옷과 짐들 뿐인데,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던 제보자는 파란불에 직진을 하고 있었고요.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에서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두 오토바이가 부딪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이 사고가 나자마자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를 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쫓아가서 잡았는데 이 남성 놓으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뒤에 매단 채로 한 10m 정도를 빠르게 질주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국 오토바이를 놓쳤고요. 남성은 그대로 사라졌는데요. 이 일로 제보자는 찰과상을 포함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낙오가 되셨던 모양이네요. 자, 팀장님. 저 뺑소니하고 도주한 사람 잡았습니까? 아직은 잡지 못했는데요.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저 넘어진 오토바이가 사실은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인적사항이 안 나왔는데 다행히도 저기 넘어지면서 그 물건을 흘렸는데 옷이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음료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면 지문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이제 검색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배달통이 있는 거 봐서는 배달 오토바이로 보고 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잡았을 때 노라고 말을 들었는데 말소리를 들으니까 중국 사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손 상태가 심하니까 운행을 못하고 있고 책임보험은 들었지만은 뺑소니이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그 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구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뺑소니라 하더라도 저걸 새로 신청하게 되면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교통사고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얼굴 향해 팡팡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얼굴에 팡팡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승객들로 꽉 가득 찬 열차 안. 그런데 인파 속에서 당당히 화장하고 있는 한 여성.
아, 핸드백은 노약자석에 턱 올려놓고 거울 보면서 쉐딩을 쓱쓱. 아, 자, 뒤에 어르신이 저렇게 서 계시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우, 나 오늘 화장 잘 먹는다. 박 변호사님, 네. 나는 서서 가도 가방은 노약자석에. 아, 명품백인가요? 명품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방을 노약자석에 놓고 화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하철이에요, 저기는. 한국의 지하철. 아마 노약자석에 화장하기 좀 편했던 걸로 보이고 이 여성이 이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보면서 머리도 막 단정하게 하고 아주 화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눈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앉아서 노약자석에서 화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 제보자가 아유 정말 그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뒤에 있던 분이 화장 끝나면 나가요!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니까 아, 진짜? 그제서야 비켜줬다고 제보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려서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고 해요. 또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매우 안 좋다. 이런 행동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얼굴에 대고 팡팡. 무슨 얘기인지 영상 보시죠. 자, 원피스를 입은 여성 껌을 쫙쫙 씹는데요. 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풍선껌을 후 펑. 자, 보세요. 뻥 하고 터뜨립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턴. 자, 한 번 더. 빵! 야씨 뭐야 이거 침 튀었잖아. 아 까르르르르 아유 재미나. 다른 승객에게도 쓱 다가가서 나 풍선 잘 불지 후빵. 아 진짜. 그런데 제가 원본 영상을 보니까 진짜 크게 잘 불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보다 별일을 다 보네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영상인데 어제 지하철 2호선 열차 아니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 여성이 풍선껌으로 승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풍선껌을 막 불고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승객 앞에 가서 풍선껌을 불어서 팡 터뜨리고 침을 튀기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근데 승객은 당연히 정말 더럽고 싫다는 표정을 다 그러니까요. 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저희 영상에만 3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안 보여요, 저 여성이. 박 변호사님?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왜 저럽니까? 안 될 수는 없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조립식 참치김밥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싶으시죠? 대체 무슨 김밥인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배달로 주문한 김밥 도착. 그나저나 참치 김밥 시켰는데 참치 어딨어? 하는 순간 구석에 보세요. 짠! 같이 별도로 담겨온 참치 발견. 아, 이 집 참치는 DIY, do it yourself? 자, 사장님이 보낸 쪽지를 보니 어머머머 까먹고 참치김밥에 참치를 빼고 말았어요. 사과의 의미로 컵라면은 서비스. 아,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일 거 굳이 김밥 안에 참치 안 넣어도 이렇게 같이 세팅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좀 황당했는데 저 먹자랄 박지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참치를 올려서 먹으면 참치 빠진 참치김밥이 참치김밥이 되나요, 변호사님?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제보자분은 좀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서울 마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 오후 2시쯤 배달 어플로 참치김밥 3줄을 시켰습니다. 근데 배송온 김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일반 야채김밥이 있고 한쪽에 참치가 따로 쿠킹오일 같은데 이제 담겨가지고 놓여 있었다고 해요. 포장 봉투 안에 주문한 김밥 3줄 외에 서비스로 준 컵라면과 업주가 남긴 쪽지가 있었는데요. 이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까먹고 참치를 빼고 말아서 따로 옆에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컵라면 서비스를 드립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참치 깜빡할 수 있어. 그러면 컵라면 서비스 줄 바엔 나 같으면 다시 김밥 말겠다. 아쉬워요, 사실은. 참치만 빼면 일반 야채김밥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저게 뭐 깻잎이 지금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깻잎이 근데 김밥을 보니까 참치가 들어갈 근육이 없네. 예, 그래서 야채김밥이면 야채김밥 새로 판매를 하고요. 참치김밥 다시 구성을 해서 마요네즈, 깻잎을 이용해서 다시 많은 게 어쩌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좀 자신의 편의를 좀 더 추구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꺼림직해서 취소했다 그러고 15,000원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말든가 하면 되지. 또 뭐 라면을 준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저는 또 이거 한편으로는 깨알같이 써놓은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점주님께서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깻잎도 없네요. 저 야채 김밥인데 새로 싸면 되는데 어쨌든 쓰면서 했던 거는 뭐 점주에도 정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대목의 해외여행이라니.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후 5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올해 특히 장사가 어려워서 개인적인 약속까지 줄여가며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떡 주문이 늘었고 최근에는 밤에 잠도 못 자며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명절 앞두고 워낙 주문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 금요일만 연차 내면 일주일 쭉 쉴 수 있다며 아이들과 일본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매년 명절 다음 날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곤 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워낙 줄어서 추석 내내 영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내, 매년 여행을 다녔었으니까 올해 계획도 세워놨다면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뭐 무작정 쉬러 가는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행을 아예 안 갔던 것도 아니고 올 여름에도 해외여행, 이번 달에도 국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휴 내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작정 통보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내 말대로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은배 엄마,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냐? 당신 남편은 대목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연휴 반납하고 아둥바둥 하는데 마누라란 사람은 오사카 여행 그것도 나만 놔두고 스시간 목구멍으로 참 잘도 넘어가겠다. 당신 눈에는 내가 그냥 현금 인출기지? 돈 버는 기계 같지? 그래, 가라 가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다음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이 남자 점점 돈 버는 기계 헐 누가 들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는 줄. 이봐요 은배 아버지 나 직장 다녀 나도 돈 벌어 간만에 황금 연휴인데 연휴 내내 떡이나 만들라고. 당신이야말로 마누라 불쌍하지도 않니? 그리고 막말로 혼자 있으면 더 좋지 뭘 그래. 아우 별꼴이야 진짜 X.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짓거나 말 거는 제 와이프는 저렇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컨셉이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자영업자라서 힘든 상황인데 아내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하고 간다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저거 볼 땐 동심 2차가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고생하면은 아내라고 그런다면 같이 좀 고생을 이번만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해외여행 간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번 추석에는 같이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진짜 이 아내분도 직장 다니시고 황금 연휴인데. 예. 근데 아직 만약에 미혼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분의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은 내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나중에 아내 본인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그거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이 아내분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휴에 또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일을 좀 쉬는 김에 좀 놀러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동안 장사가 계속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못 벌어다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함이 가족들한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 여행을 가기엔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 아내분 남편 상황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모르지 않고
이 자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일본을 가는 거고 아마 계획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기준이긴 한데 이럴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혼자 하면 돼요.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인 거기 때문에 굳이 옆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계획된 일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라 하고 남편은 열심히 박변옥 연휴 동안 집에서 뚝딱뚝딱 집에서 연휴에 혼자 일해요? 저는 혼자 합니다. 아이고. 그게 아이고. 낫거든요. 속이 편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일본에서 돌아오면 그만큼 또 대가가 이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내주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분들은 반반인데요. 이호정님께서는 힘들 때 같이 하는 게 부부라고 하셨지만 JN 제니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놀아야지 뭘 같이 고생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정민님이 10월 3일이 제 생일입니다.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답니다. 저는 일해야 해요. 유유라고 달아주셨어요. 아유, 힘내세요. 그러셨구나.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수가 학생과 강사진에게 강제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 300정도 갔는데 하나는 200정도 없어요. 여러분 2개를 해서 300 들었고요. 그러니까 150씩. 2개 하면 어려워요? 네, 살것 같은데. 원래 하나 가격이지, 하나 가격. 교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작품을 샀다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많은 제보자들이 내주셨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된 맞습니다. 일이죠? 자, 교수가 학생하고 강사진에게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이제 의혹이 있던 사건인데요. 이 대학원을 졸업했던 석사 졸업했던 이 학생입니다. 주임 교수가 전화가 왔길래 거절을 할 수 없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소문이 하도 많이 나 있었으니까 소문. 혹시나 싶어서 녹음을 좀 해뒀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놨는데 다행히 뭐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별말 없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2개에 300. 자, 주임 교수의 뜬금없는 연락에 혹시나 싶어서 만났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소품을 좀 소장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작품이요? 네, 저도 이제 그거에 좀 쓸 데가 있어가지고 그때 가는데요. 제가 지도도 했었고 뭐 제 그림도 하나 소장해주면 좋은 거죠. 뭐 이제 비싸게 해야 하진 않고 재료값만 맞고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거래가 되네. 뭐 하나를 제가 원래 300 정도 갔는데 하나는 200인 정도 없어요. 근데 2개 하면 어려워요? 2개를 해서 300 들었대요. 제가 사실 300 정도가 필요해서 2개니까 150씩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원래 하나 가격이지, 하나 가격. 근데 해결을 해줘야 돼.
영화인데 다 터져. 자, 양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작품 하나에 300만 원이야. 근데 이걸 2개를 팔려고 그래. 그럼 600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반으로 DC에서 300에 2개 드릴게. 아니 어떻게 자기 작품을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 제가 편의점에서 1+1 상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음료수는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림이 저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주차장으로 가달라고 해서 뭔가 찜찜하게 좀 따라갔더니 갑자기 뭐 부탁할 게 있는데 그림을 처음에는 소장해달라고 합니다. 소장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원래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한 장에 3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럼 한 점에 200 정도 어떠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200도 부담스러우면 2개에 300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 가격에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큰 금액 아니니까 생각이 달라.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니 사실 여기까지 거래인 것처럼 들리지만 또 거의 떠넘기다시피 넘기면서 급하니까 내일까지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그냥 떠넘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후다닥 그냥 차 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주차장에 갈 때부터 이상했는데 트렁크에서 그림을 꺼내는 순간 이게 뭐냐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 지도 교수님인데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 결국 원치 않은 그림을 300만 원 주고 결국 그럼 산 겁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게 제일 받은 이 졸업생 같은 경우는 거절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에 가져가서 보니까는 교수님이 준 명함을 봤더니 명함에 손글씨로 은행 계좌번호가 똑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이 생각에는 교수님은 만날 때부터 그림을 팔려고 날 만나기로 했구나. 그렇죠. 명함 위에 계좌번호가 그렇죠. 있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 식사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작업실이 없으면 내가 작업실을 정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차장에 그림을 꺼내는 순간을 보고 이게 갑질이구나. 나한테 그림을 팔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 졸업생 고민하다가 다음 날 교수에게 그림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산 건 아니죠. 그런 다음에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박사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미술품 딜러나 브로커가 아닙니다. 자, 이 교수는요, 그 대학원 학생 말고도 시간 강사들한테까지 같은 제안을 했답니다. 자, 시간 강사 분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림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괜찮으면 한번 소장해보는 건 어떠냐? 네? 하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로 1시간 내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그림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을 붙잡아놓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두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계좌 이체해도 되고 일단 오늘 가져가시라 하면서 그 그림을 싸는 그 두꺼운 은색 포장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이었다가 뭐 생각한 금액을 말해봐라. 솔직히 그 나온 순간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강의는 이걸 갖고 하고 나온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를 거부를 하겠어요. 그림 사면은 내가 너 강의 줄게 이거잖아요. 그림 사면 강의 줄게. 다시 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학교에서 계약직 시간 강사로 일하던 제보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먼저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교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 갤러리에 가서 함께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교수가 그림 괜찮냐? 괜찮으면 소장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옵니다. 강사 당황스럽긴 했지만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림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교수 작품이 팔렸다고 하면 수강생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겠냐? 부모님 선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온갖 사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대면서 몰아간다고 해요. 선물로 내 그림만 한 게 없다.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다음 주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묘를 이장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갖은 이유를 들먹이면서 판매를 하는 게 수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자 교수는 갑자기 또 화끈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면서 기분이 안 좋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요.
강사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걸 거절을 하셨구나. 박 변호사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지 못했던 시간 강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B 씨인데요. 시간 강사 어떤 피해자 얘기 따르면 이 주인 검사가 강의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강의 때문에 샀다고 했는데 이게 2023학년도 학기입니다. 매 학기마다 개강하기 전에 그림 사라고 강매를 했다라고 해요. 개강 전이면 진짜 이거는 네, 안 할 수 없게. 예. 어느 날은 엄청 큰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거에게 이 그림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는 이제 B 씨가 아유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니까 분할해 줄 테니까 분할해서 사라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합니다. 분할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할부잖아요. 할부죠, 할부. 할부를 해라는 건데 이 강사가 이렇게 산 이게 요 그림이거든요. 집에 걸어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창고에 그냥 뒤집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매한 금액이 한 8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이 강사 얘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한 피해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해요. 학생 강사들한테 그 교수 그림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던 학생 교수들이 있나 봐요. 그런 학생들이 결국 사들고 와서 눈물을 흘렸. 뭐 좋은 그림이고 하면 울진 않지요. 아예 뭐 감동의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함의 눈물이죠. 그림을 싸게 샀으면 감동의 눈물. 그렇죠. 이거는 억울함, 이상한 눈물. 그렇게 눈물 흘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또 그림의 조예가 되게 깊으시잖아요. 그 책도 쓰시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이 미대 교수셨고요. 또 화가세요. 되게 원로 화가신데 당신 작품에 대한 이 어떤 자존심 이런 게 엄청 강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외삼촌한테 그림 삼촌 이거 얼마 뭐 저한테 좀 이러셨는데 1원도 안 깎아줘. 그게 예술가잖아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고 고집스럽고 괴팍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예술가도 있었는데 저희가 꼭 예술까지 넘기지 않더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건반장 제작진에서 교수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교수가 받다 와서 그 교수님 자리에 없는데요 라면서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요? 그 교수가 사건반장 제작진이 연락을 했는데 자리에 그 교수가 없다라고 그 교수가 전화를 안 받았대. 받고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본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추정이죠. 예, 추정이죠. 그렇게 답을 안 했다고. 다른 매체에는 강매한 적이 없고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보도로 나오게 남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지금 시작할 상황이고 아니 근데 개최를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직책이 많더라고요. 아까 주임 교수라고 했잖아요. 주임 교수 자리에서는 해임을 했다라고 하고 도서관장이었답니다. 도서관장도 면직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측에서 다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거고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대학 교직원이면 청탁금지법 대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진짜. 아유, 참. 예,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건데 사위와 딸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예, 뭐 한국판 보비트 사건, 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이 50대 여성과 이 끔찍한 범행을 도운 딸과 사위 일가족이 가담한 엽기적인 사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나온 이 아내 재판 내내 뭐 고개 숙인 채 울먹이기도 했다는데요. 자, 뭐 법정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1일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네, 지난달 1일 새벽 1시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5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길가로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신고를 요청했고 그 택시기사가 경찰과 119에 칼에 찔렸다고 대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이 운영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 2층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내와 사위가 몰래 들어와서 끈과 테이프로 남성을 결박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이후에 아내와 사위는 남성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얼굴과 팔에도 상처를 입었던 남성이 필사적으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왔던 거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잘린 중요 부위는 당시에 봉합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봉합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릴 텐데,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거 경찰에서는 이날 새벽에 50대 아내하고 30대 사위를 각각 살인 미수죄하고 존속 살인 미수죄를 했습니다. 존속이라는 거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이 50대 부부는 수년간 별거를 해왔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범행했는데 그럼 사위는 왜 따라가느냐 싶었더니 사위는 장모님께서 집 나간 장인을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잡아가지고 혼내는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문제는 사위는 장모가 무서우니까 꼼짝없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딸도 있었는데 딸은 어린아이 아이 2명과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입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딸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딸은 아내의 친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의붓 아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위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로 변경을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 사위가 장모가 무서워서 이런 짓에 가담을 했을까요? 그렇죠. 딸이 원래 아니었다고 하는데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딸이 의붓 아버지의 위치 추적했던 사실들이 드러났고 아마 그 중간에 가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위치 추적을 했고 결국은 아내는 절단, 사위는 결박, 의붓 딸은 위치 추적 이렇게 분담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 추적을 왜 했냐 보니까 아내가 남편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지난 7월 27일 딸하고 흥신초를 찾았다고 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근무지를 찾아가지고 이상 사진 찍는 등 이상한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 아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흥신소를 이용해서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흥신소 관계자들이 결국은 다른 여성하고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을 하자 결국은 흉기를 챙겨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이들이 갔습니다. 자, 흥신소 관계자가 이 피해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여성과 식당에 가는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딱 했더니 그 사진을 받아든 그 아내가 그야말로 뇌관을 딱 눌렀던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자,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자, 이 아내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 인정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일 의도는 없었다.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설명을 해준 것처럼 검찰에서 보기에는 남편의 의도를 의심한 아내의 집착이 너무 강했고 그 나머지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사위는 공범으로 범행을 도왔다. 이게 큰 틀입니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렸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주거 침입이었고 이 흉기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건 맞지만 그게 상해, 다치게 할 의도였던 거지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 자체는 맞다. 근데 내 의도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를 사유 측 변호인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러면 혹시 사람이 지금 살인 사건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둘은 그런 생각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딸이야 뭐 지금 위치 추적한 거잖아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박 변호사님 그 몇 회 휘둘렀습니까? 흉기를? 이게 문제예요. 이게 50회 찔렀습니다. 하체 부위를요. 하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하체 부위를 50회 찌르고 공범인 사이는 껴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부분, 이걸 과연 단순 상해라든지 중상해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이 정도면 아주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중요 부위 이제 훼손을 시켰는데 이거를 절단한 후에 변기에 내려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 못한 거예요. 사실은 봉합을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못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혹한 방식이다. 살인 미수 범행을 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부부. 남편이 먼저 샤워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쾅쾅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집요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한 남성의 얼굴이 뜨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공포의 집입니다. 4년 전 바로 이맘때 한 남성의 이 살인 자백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이었고요. 한밤중에 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그 아파트 9층에 이 경찰에 찾아가 봤더니 40대 부부가 사망해 있었고요. 60대 장인 장모도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40대 부부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작업방에 숨어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한밤중에 낯선 침입자가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장인 장모까지 노렸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112에 직접 신고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그 범인의 정체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8층에 살던 34살 장 씨였습니다. 장 씨 평소에도 관리사무소랑 112에 소음 민원을 자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시로 윗집을 찾아가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이 집안에 매트도 다 깔고 걸음걸이도 일부러 조심히 걷고 하기도 했는데 장 씨의 항의가 멈추지 않았었고요. 근데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꼭 바로 위아래에 있는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다른 집 소리일 수도 있다고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장 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12일 전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강력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강력 사건 자체는 옳지 않지만 그 심정은 이해한다. 보통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까? 실제로 너무 소음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냐, 이 부분인데,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소음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10대예요. 10대가 뛰어놀거나 하진 않아요. 또 조용히 앉아서 그림 그리기 좋아하던 아이들이었기도 하고, 심지어 샤워 소리가 들린다면서 밑에 장 씨가 항의를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것까지 시끄럽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직접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장 씨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친한테 보내면서 야, 위에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또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본인이 그렇게 피해 당한다라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망상에 빠졌군요. 또 이 피해 가족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 이거는 정말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팀장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27일 날 늦은 밤에 장 씨가 피해자한테 만나자,
내려와라 이런 말을 한 뒤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 장 씨는 그 손에 목장갑을 끼고 그 정글이나 나무 벨트에서는 큰 칼 있지 않습니까? 그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또 여분의 흉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큰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 있는 남편이 쓰러지니까 그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져 들어가니까 아내가 놀라서 도망가는데 아내를 쫓아가서 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걸릴 때 한 말이 뭐였냐면 말하는 소리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장인 장모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커다란 흉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이 장인 장모가 막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당시 뭐 사건 정황을 뭐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장인과 장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딸과 사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 모습을 또 그 현장에는 또 어린 두 딸도 있었잖아요. 네, 10대 두 딸들이 현장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40대 부부는 머리와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장인이 다친 몸으로 119에 신고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아파트 복도에 나가 있었대요. 이 장인이 112에 신고 전화를 할 때. 근데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장인과 장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대 딸들이 작은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참혹한 장면들을 아이들도 봤겠죠. 그리고 범행 직후에 이제 장 씨가 본인의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112에 전화를 해서 사람 4명을 자신이 죽였다고 자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가 자수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장인의 신고가 먼저 경찰에 닿았고 바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장인과 장모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대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을 정도로 현장의 모습이 정말 참혹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말이죠. 네. 항상 꼭 이 재판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심신미약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수사를 해보니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600여 종의 흉기 같은 것들을 검색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 흉기를 구입을 해서 살해를 하게 됐고 일부 진술한 것도 있어요. 뭐 머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 쪼개겠다 이런 진술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정신과나 뭐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껏 일정한 직업 없이 이제 집에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당시 사소한 소음 같은데 집착해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 4년 전 사건인데 말이죠. 지금 뭐 유족들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 당시에 신상 공개가 안 됐을까요? 참. 그러게요. 너무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대에 걸친 비극이 돼버렸던 겁니다. 40대 부부가 이 졸지의 생명을 잃었고 그 모습,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60대 장인 장모 부부가 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딸은 한꺼번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대가 지금 큰 피해를 입은 거고 지금 이제 그때 10대였으니까 지금도 아직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사회생활을 거쳐 나가고 이러지 참 걱정스럽고 사실 죄스러울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죄 주장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건 뭐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흉기 다 준비했고 심지어 망설이지도 않았고 이런 주장들을 다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도로 한중간이 쩍쩍 갈라지고 움푹 파인 곳에 물까지 고여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 바로 그 순간 땅이 와르르 빨려 들어가듯 가라앉고 마는데요. 와 이거 뭐야? 놀란 사람들이 서둘러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옆부분까지 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전봇대 2개가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폭발까지 일어나는데요. 도로는 뻥 뚫려버렸고 차 한 대만 아슬아슬하게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깊이가 50m에 달하는 싱크홀이 도심 한복판에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네, 현장에서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었고 최근에 폭우까지 내리면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지금 우기를 맞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아주 신속하게 복구를 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 예, 다음 이어갑니다. 와. 자, 두 노부부가 무빙워커를 타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잡이를 잘 못 잡는 걸까요? 그런데 잡는가 싶더니 왜 저래? 왜 저래? 그래 끌려가듯이 그 위에 올라타 버립니다. 손잡이 위에 올라타신 저걸 거예요. 왜 타? 아이고. 자, 할머니가 손을 붙잡자마자 할아버지가 바깥쪽으로 아예 떨어질 뻔한 겁니다. 한쪽 팔만 걸친 채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왔다. 자,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서 같이 할아버지를 붙잡았는데요. 자, 무빙워크 작동을 멈췄고 모두 힘을 모아서 겨우겨우 할아버지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다친 것 없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렇게 저기서 저 장면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손타기 말타기 이런 장면으로 저기서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걸 왜 타실라고 저걸 타면 안 돼요. 저거 타는 게 아니에요. 잡는 거예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잡아야 돼요. 왜 탑니까? 혼내지는 마세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굴착기예요. 그냥 천천히 굴착기가 팔을 내립니다. 그리고 굴착기가 저 보이십니까? 정체모를 액체에 저 버킷을 풍덩 담급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껏 떠오르는데 저 액체 놀랍게도 따끈따끈한 카레랍니다. 예, 먹는 그 카레예요. 저 커다란 솥에 카레를 양껏 끓여서 국자가 아니라 굴착기로 뜨고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세요. 그 옆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카레 솥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카레를 떠서 어디서 하시냐? 또 뭐 하려고? 비닐을 칸 화물차 짐칸에 옮겨 붓습니다. 그거 옮겨서 뭐 하려고? 자, 이거 웃기려고 저런 게 아니고요. 예. 인도의 대규모 급식 행사에서 실제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이거 진짜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저걸 준비를 한다고 저런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거 너무 더럽다, 역겹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다는데 진짜 황당합니다. 예. 자, 카레 감별사 박 변호사님. 나는 안 몰란다. 저걸 어째가 먹노? 저게 사람이가 굴착기에 카레라니요. 말이 됩니까? 안 몰란다. 아니 저거 저 막 그 기름 이거 다 뜰 텐데. 맛없겠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진짜. 자, 부부가 가게를 마감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서 있는데요. 셔터를 쭉 내리는 순간. 자, 보세요. 뭐가 등에 탁 달라붙었어요. 도마뱀이 등이 앉은 건데 그 감촉에 아내가 뒤를 보자 도마뱀을 발견한 남편은 화들짝 물러섭니다. 떼어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신발까지 벗겨지고 맙니다. 도망가?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겁 많은 남편 도망은 안 갔지만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아내는 꼼짝없이 굳어 있는데요. 아이고 그걸 저 못 만지겠다고 또 도구를 가져와서 툭툭 건드니까 도마뱀이 어쨌든 떨어지긴 합니다. 나도 여기 싫었거든 하면서 도마뱀도 후다닥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데요. 자,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로 합시다. 박 변호사님, 태국이 도마뱀 되게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퀴벌레한테 기겁하듯이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남편분 도마뱀 독 없다잉? 독 있나? 그렇게 무서워하나?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